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원가회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회계 관련된 목차를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가회계는요 4문제 나옵니다. 4문제. 이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객관식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색깔이 좀 흐릿하죠? 빨간색으로. 객관식 4문제에서 5문제 나오고요. 극단적으로 이거 다 찍어도요. 하나는 맞아. 어차피 사지선다니까요. 하나는 맞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세무 2급이나 1급 가서 헤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원가 회계를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한 2-3개는 맞추셔야 되고요. 2-3개. 한 절반 정도 맞추면 되죠? 그리고 뭐 운이 좋으면 다 맞출 수도 있고요. 만약 계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찍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간 좀 복불복인 느낌이 있어요. 약간 복불복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산회계 1급 강의할 때 보면은 회계하고 부가세는 어떻게든 하는데 이건 이제 제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합격하는 분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무 2급에서 좀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전산회계 1급부터는 제조기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을 봐도 제조기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원가회계를 통해서 제조기업의 그 회계 처리가 어떤지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기초 있죠? 그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세무 2급이나 1급 가면요. 원가회계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때부터는. 전산회계 1급은 극단적으로 좀 찍어도 합격 확률이 있는데 세무 2급이나 1급에서는 원가회계를 못 맞추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적인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착실히 좀 소화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우리 실기할 때 그리고 앞에서 그 회계 이론 공부했을 때 그 내용들하고 연계해서 보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 좀 나오니까 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 2급, 1급 관련해서 이쪽이 중요해지니까 좀 미리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다. 요 정도로 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는 좀 명확하게 나왔죠? 그러면 이 원가 회계 파트의 내용이 뭔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전산회계 1급에 잘 나오는 거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한 99%가 거기서 나와. 물론 1%의 약간 의외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하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99% 나올 확률이 있는 애들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원가 회계 기본 구조가 있어요. 기본 구조. 그래서 원재료를 산 다음에 제품이 만들어지고 판매되기까지의 과정이 무엇인가 저희가 좀 그걸 봐야 될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회계 처리할 때 이거 공부했죠. 자, 재료를 구입하면은 차변의 원재료, 그죠? 대변의 현금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이 팔리면 어떻게 했어요? 대변의 제품 매출, 뭐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런 식으로 분개를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회계에서 다 봤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분개를 봤는데 그러면은 이 사이에 어떤 과정은 없냐? 그걸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재료를 산 다음에 갑자기 얘가 제품 매출이 돼버렸어. 그럼 뭔가 중간 단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중간 단계가 없이 원재료에서 제품 매출로 점프할 수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상품 같으면 상품 그 자체에 변동이 없잖아요. 어떤 상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상품을 사서 상품 매출이 돼요. 근데 보시면은 구입할 땐 원재료고 팔았을 땐 제품이잖아. 그럼 중간에 어떤 그 변동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재료가 제품으로 바뀌는 어떤 과정이 있을 거라고요. 그 과정을 요 1장에서
챕터 1에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원가 관련된 계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어떤 특이한 용어들이 있죠. 그걸 보시면 챕터 1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분비 배분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제조간접비를 어떤 방식으로 배부할 것인가, 요걸 좀 봐야 됩니다. 즉,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제품에 배부할까. 이제 요거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물건값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개별원가가 있고 종합원가가 있고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개별원가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일 때 쓰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조금 그때그때 만들 때 이제 개별원가 계산 방식을 써가지고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일 때 쓰이는 방식입니다. 대량 생산. 예. 그래서 물건을 똑같은 거를 여러 개를 만들 때 어떻게 원가 계산할 것인가, 그걸 좀 살펴봐야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원가 회계가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객관식 모의고사 좀 풀고 이제 그 이론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실기 강의가 쭉 진행이 되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하고 기출문제를 좀 풀어봄으로 해서 실전 감각을 다지고 시험장을 딱 가시면은 합격이다, 이거 합격. 예. 전산회계 2급 강의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실기할 때 되게 공을 좀 많이 드리죠. 그리고 실전 시험에서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알려드리잖아요. 일반적인 강의는 그 내용이 없어요. 실전에 가서 어떻게 한다, 이게 없다고. 그냥 문제 답이 이겁니다, 보통 이러고 말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실전에 가서 해야 될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시험장 가면요,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또 이것저것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지 깔끔하게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원가 파트에 대한 기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원가 회계 기본 구조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가의 기본 구조인데요. 자, 회계 처리를 통해서 원가 회계와 관련된 기본 흐름이 어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무회계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는 편할 겁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자, 물건을 만들려면요,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원가 회계 내용의 핵심은요, 제조예요, 제조. 그러니까 물건을 가공을 해서 이제 완성을 시키는 이 과정이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재료를 사서 그 재료를 가공시키고 완성을 해서 판다.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봤던 거는 1단계하고 4단계였어.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원가 회계 기본 구조에서 보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재료를 삽니다. 그럼 원재료 받으니까 차변의 원재료,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죠. 원재료 사고 돈을 주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물건 제조에 필요한 요소들을 가공 공정에 투입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재료 구입. 두 번째는 이제 가공이에요, 가공. 그리고 세 번째도 가공이고요. 그 2, 3단계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 그리고 이제 판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물건을 가공할 때 세 가지 요소가 투입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재료비, 두 번째는 인건비, 세 번째는 기타 등등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예.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그래서 재료 산 것 중에 그 가공 공정에 투입되는 거를 원재료 B로 해요. 원재료 B. 그리고 재료는 없어져 버리죠. 예. 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기타 등등등을 이제 가공 공정에 투입을 하는데, 우리 그 판매 관리 활동에서 공부했었죠? 생산직과 관련된 인건비는 임금으로 하죠, 임금. 예. 요 공장에서 발생된 인건비는 이제 생산직과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직 직원들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받는 인건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급여라고 하지 않고 임금이라고 하죠, 임금. 예. 그래서 요거 보면 일반적표 입력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인건비 주죠, 그죠? 그 노동력 받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예수금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 원가 투입이 중요하니까 예수금 계정은 제가 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우리가 봤던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그 중에 물건 제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저희가 과거 판매 관리 활동에서 봤던 내용에서는 판관비와 그 제조원가를 구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실기할 때 이제 500번 대, 800번 대 해가지고 판관비와 제조원가를 구분하는 연습을 또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재료와 인건비를 뺀 기타 등등등을 제조 간접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 투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 투입된 요소들을 제공품이라는 계정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대변에 뭐 현금, 미지급금 이런 거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용들이 생겼어, 비용들, 그죠? 요 비용들을 대변으로 보내면서 차변에 뭐라고 쓰냐면은 제공품이란 계정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제공품은 미완성된 제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재료는 투입 전 재고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비용들을 제공품으로 대체를 하고, 여기서 완성이 된 게 있죠. 미완성된 건 제공품으로 두고, 완성이 된 걸 어떻게 한다? 제품 계정으로 바꾸면서 제공품을 대변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예. 원재료, 제공품, 제품은 재고자산인 거 다 공부하셨죠? 우리 앞에서 재고자산 정의 봤잖아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 그죠? 이거에 대한 설명도 간략히 드렸죠? 원재료는 뭐예요? 제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갖고 있는 거고요. 제공품은 미완성된 제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품은 완성된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팔면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제품 매출 이렇게 부른다는 거였죠. 그래서 완성된 거는 매출원가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제품 매출을 추가로 우리가 회계 처리했었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원가 회계 쪽 회계 처리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전산회계 2급의 경우에는 그냥 상품 매출원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원가 회계 쪽에서는 좀 과정이 복잡하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 측면에서 회계 처리하는 건 뭐다? 이거잖아요. 원재료 구입. 그죠? 이거 우리 재고관리 쪽에서 나왔었죠? 매출 매입의 기본 흐름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비용 입력하는 거, 비용. 그죠? 인건비하고 기타 등등. 이거 판매 관리 활동에서 봤던 거 아니야? 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제조원가하고 판관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공품으로 완성이 되고 제품으로 되고 매출원가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은 차후에 여러분들 실기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이제 자동결산이라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회계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렸어요. 저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죠? 예, 다만 원재료는 원재료 B로 바뀌고요. 각종 비용이 제공품으로 바뀌고
제공품 중에 완성된 게 제품으로 바뀌고 완성된 제품은 매출 원가로 대체되고 조금 더 흐름이 세분화되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회계 처리 봤고요.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시는데요. 자, 그럼 요걸 T 계정을 이용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는 거죠. 자, T 계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그 강조하느라고 모양새가 약간 달라졌는데 이렇게 T 계정 됩니다. 이렇게. T 계정은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채권 채무 관리에서 T 계정 그리는 법 말씀드렸죠. 자, 원재료 차변입니다. 왼쪽 원재료 차변. 그러면은 일단 매입했을 때 원재료 차변 쪽으로 금액이 뭔가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과거에 안 쓰고 넘어온 애들도 차변 쪽에 생길 거라고요. 그러면은 기초재고하고 단기 매입이 일단 그 회사 재고에 남아 있을 거고 이거를 제공품 쪽에 투입을 하느냐 아니면 남기느냐 어떤 요런 그 구분이 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재료 구입한 거를 투입하거나 남기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투입된 거는 이제 비용화 돼가지고 제공품 계정을 늘리려고 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재료를 투입을 해야 만들어지고 있는 물건의 금액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원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임금이나 기타 등등등은 재고란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발생한 거라면은 다 이제 그 제공품 쪽으로 대체가 될 겁니다. 발생이면 차변이죠. 비용이니까. 그리고 제공품으로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변 쪽에다가 뭐 제공품으로 투입된다 이런 식으로 그 기재를 하고 제공품 쪽에 차변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가는 거라고. 기타 비용도 마찬가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제공품으로 투입이 돼서 이제 제조간접비로 가는 거죠. 예, 제조간접비. 그러면 제공품 차변에 해당 금액이 기재가 될 겁니다. 회계 처리랑 연동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제공품이 완성이 되면은 제품 쪽으로 가고 완성이 안 되면은 그냥 기말 제공품은 남겠죠. 그죠? 예. 그리고 제품의 경우 올해 완성이 된 거 그리고 과거에 완성이 과거에 안 팔렸던 거 두 개 합쳐가지고 제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팔렸거나 안 팔렸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말 약간 오타가 좀 있어서 바꿀게요. 자, 이건 기말 제품이고요. 여기는. 그리고 이게 제가 아니고 제야 제. 예. 맞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리고 여기 I잖아요. I가 아니고 어이예요. 어이. 예. 그리고 부분이 아니고 부문별 원가게 부문별. 예. 약간 오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 계정을 이용해서 흐름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예. 이게 회계 처리랑 딱 들어맞죠. 예. 회계 처리만 봐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약간 그림 비스무리하게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T 계정을 이용한 재료 투입부터 제품의 판매 과정에 대한 흐름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가 계산을 좀 세분화시키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원재료, 임금, 기타 등등등 그 원가 요소별로 계산하죠. 그래서 기타 등등등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요소별 원가 계산, 요소별 원가 계산. 그리고 제공품이 있는데 물건을 가공시키는 파트가 여러 군데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공품이 A 파트에도 있고 B 파트에도 있고 C 파트에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물건을 만들 때 여러 공정을 통해서 만들 거니까. 그래서
제공품과 관련된 계산을 뭐라고 하냐면은 부문별 원가 계산 이렇게 불러요. 부문별. A 부분에서 제공품을 만들었다. B 부문에서 제공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같은 경우는 종류 여러 가지겠죠. 제품 값, 제품 을, 제품 병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별 원가 계산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문제 보면은요. 원가 계산의 순서를 물어보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 이렇게 순서를 따져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앞글자를 따서 요부제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요부제.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제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어떤 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매출원가 공식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완성품을 더하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 팔린 거 빼면은 매출원가 나오거든요. 그죠? 네. 요 T 계정 보면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매출원가라고 하죠.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라고 하는데, 이 매출원가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나오죠. 그래서 이 제품에 관련돼서 기재되는 곳은 재무제표라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기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의 구입부터 제품의 완성까지 정리한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양식을 이제 제조원가 명세라고 하는데, 주의할 게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회계상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가회계에서도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제조원가 명세서를 쓰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 정의 있죠. 예,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이제 원가 회계의 기본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관련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냥 식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기본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기본 사례. 그래서 다음은 딜리전트의 제조 활동에 대한 분계 내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회계 처리를 하면은 어떻게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가 나오는가, 이걸 좀 요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참고로 저희 재무회계에서 나왔던 거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과 같아요. 회사가 원재료를 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차변에 원재료 하죠. 그리고 뭐 50만 원 보통 예금 주고 30만 원 외상으로 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 예금, 외상 매입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인건비를 지급을 했는데 생산직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을 했어요. 그럼 차변의 임금하고 그 다음에 그 생산직 직원의 소득세라든가 4대 보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부분을 예수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차익을 보통예금으로 줬다고 치면은 대변의 예수금, 대변의 보통예금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물건 제조를 위해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통신비, 전력비, 가스수도료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 재무회계에서는 수도광열비라고 있거든요. 수도광열비. 근데 이게 제조원가 쪽으로 가면은요, 전력비나 가스수도료 둘 중에 하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공장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전력비, 그 다음에 공장에서 쓰는 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은 가스 수도료,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희 그 판매 관리할 때 문제 풀 때도 이런 거 하나 있긴 있었죠, 그죠? 예. 앞으로도 종종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주 가공비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실기 보시면 나올 수 있는데, 내가 물건을 만들다가 특정 공정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 그 공정을 몰라. 그러면 상대방 회사한테 그 특정 부분만 아웃소싱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비용이 외주 가공비. 예. 그리고 기타 비용 쭉 나오죠. 그럼 차변에 비용을 쓰고, 그 다음에 대변에 뭐 돈을 안 줬으면 미지급금, 보통예금으로 결제했으면 대변에 보통예금, 퇴직금이나 감가상각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 누계, 뭐 이런 식으로 관련 내용을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재료 제공품 제품에 어떤 잔액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투입된 원재료비, 그 다음에 완성된 제공품, 매출원가 이런 것들이 사후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인건비는 22만 원이에요. 요 인건비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직접 노무비. 물건 제조와 직접 연관이 있으면은 이제 직접 노무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각종 비용들은 이걸 뭐라 부른다? 제조 간접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물건 생산에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원재료는 아직 사용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직접 재료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의 3요소 기억을 하세요. 이 세 가지를 원가의 3요소라고 하는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단기 총 제조 원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제조 간접비는 얼마예요? 21만 원에 15만 원이니까 제조 간접비는 36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22만 원이죠. 그리고 직접 재료비의 경우는 사용이 안 된 게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그건 차후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관련 내용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투입된 원가가 아래와 같이 대체가 돼요. 예. 그래서 기초재고 있고 재료비 산 거 있고 남아있는 거 있고 그럼 투입이 얼마냐 이걸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하고 제품도 보니까 기초재고, 기말재고가 이렇게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 뭐 원재료 투입액이 얼마냐, 그 다음에 투입원가가 얼마냐, 그 다음에 뭐 제공품에 대한 게 얼마냐, 그 다음에 제품의 매출원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분계도 보고 이제 계산식도 좀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일단 먼저 총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해 놓고 회계처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재료를 보는데요. 원재료 기초금액이 15만 원이었어요. 즉 전년도에 안 쓰고 넘어온 게 15만 원이라는 거죠. 그 단기에 구입한 게 80만 원인데 요거는 위에 분계를 보시면 원재료 80 산 거하고 매칭이 돼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원재료 총 보유액이 얼마죠? 기초랑 단기 거 포함하면은 95만 원이라고요. 갖고 있는 게. 근데 여기서 사용이 안 된 게 12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용된 금액은 얼마겠어요? 사용된 금액? 95만 원에서 12만 원을 빼면은 사용된 금액은 83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83만 원은
제공품 금액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가공 중이라고 표시된 게 제공품이니까 원재료가 이렇게 투입이 될 거라고.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22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등 비용이 총 36만 원이었죠. 그러면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금액이 얼마예요? 83, 22, 36이니까 83에 58 하면은 요게 141만 원이거든요. 그죠? 이해되세요? 예. 물건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게 141만 원이라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만들다 만 게 26만 원이었어. 그러면 제공품 금액은 얼마가 돼요? 26 더하기 141 하니까 168만 원이 되죠. 그죠? 168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 완성이 안 된 게 18만 원. 26에 141이면은 167인가요? 그죠? 167이구나. 지워야겠네. 167이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가공 중인 게 167이고 완성이 안 된 게 18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완성된 거에 얼마라는 얘기예요? 완성된 게 149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완성된 제공품은 제품으로 가잖아요. 149만 원. 그러면 23에 149 해가지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 172만 원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안 팔리고 남은 게 25만 원이에요. 그럼 팔린 게 얼마예요? 172 빼기 25니까 147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원재료 투입액은 83 그리고 전체 투입 금액은 141 완성된 거는 149 팔린 건 얼마? 14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매출 원가가 147이고요. 그 다음에 투입된 원가는 141만 원이고 원재료 투입액은 83 완성된 건 149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숫자를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분계를 또 한번 봐야겠죠? 자, 분계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재료비가 83이었죠? 자, 요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기초 원재료에다가 단기 매입액을 더하고요. 거기서 사용 안 한 거를 빼면은 사용된 게 딱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 금액이 83이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비, 그 다음에 인건비, 기타 등등을 다 뭘로 대체했어요? 제공품이라는 재고자산 계정으로 대체를 했죠. 그래서 투입 원가가 141이 된 거고요. 요 141을 뭐라고 한다? 단기 총 제조 원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 공식은 어떻게 돼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기 총 제조 원가하고 기초 제공품을 더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완성이 안 된 거 있잖아요. 그죠? 완성이 안 된 거를 빼고 그 나머지를 뭘로 대체한다? 제품으로 대체를 하면 제품. 그리고 이 제품 중에서 팔린 거 있죠? 재고를 고려해가지고 팔린 거를 뭘로 한다? 제품 매출 원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제품 매출 이런 식으로 추가 회계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재무회계에서 회계 처리했던 거는 원재료 구입하고 물건 판매였어요. 그 중간중간 단계는 나중에 뭐 결산 과정을 통해서 분계가 추가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 공식도 제가 다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를 T 계정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보면서 그 전체적인 그 원가 흐름의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사례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을 좀 더 보겠습니다. 뭔가 좀 구분이 좀 더 필요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물건을 만드느라 들어가는 비용을 원가라고 합니다. 원가. 그리고 그 원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다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가 되고요. 정의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죠. 자, 핵심 포인트는 제조 간접비예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는 딱 보면은 뭔지 알아. 물건하고 직접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제조 간접비는 뭔가 아리송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한 거. 그렇기 때문에 원가액에서 중요한 거는 이 애매한 비용을 어떻게 적절히 제품에 배부할 것인가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가의 배부라는 개념이 나요. 배부. 배분이라고도 하고요. 배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원가의 3요소 기억하시고 가끔 문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요게 나와요. 대부분의 경우는. 요게 나오니까 요거 정의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요거는 이론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계정하고는 좀 달라요. 예, 계정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똑같진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기본 원가가 얼마인가, 가공 원가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본 원가는 다른 말로 기초 원가, 가공 원가는 다른 말로 전환 원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정의도 아셔야 되는데 기본 원가, 즉 기초 원가는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계를 얘기해, 합계. 무슨 얘기냐? 물건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재료, 두 번째는 인건비. 막말로 간접비는 없어도 돼요. 그냥 내가 다 수작업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물건을 만드느라 반드시,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는 원가를 이제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공 원가는 뭐겠어요? 물건을 가공시키는 데 들어가는 거죠. 재료가 저절로 바뀌진 않아요. 최소한 수작업에 들어간 인건비하고 기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더해서 가공 원가, 전환 원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기본 원가하고 가공 원가 모두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죠? 요 직접 노무비 있죠? 이건 둘 다 포함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실기할 때 중요한 건데요. 제조원가하고 판관비는 구분이 돼야 돼요. 제조원가하고 판관비는 구분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기하실 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제조원가에 속한 항목은 500번대 코드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관비에 속하는 비용은 800번대 코드를 이렇게 쓰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제조원가하고 판관비가 뒤섞여가지고 정확한 손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이런 의문 드시겠죠? 그러면 제조원가하고 판관비의 차이가 뭔데요? 판관비는
기간원가라고 하고요. 이건 단기 모두 비용 처리예요. 단기. 다 단기 비용 처리 되고요. 제조원가는 어떻다?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공품, 제품 등으로 해가지고 일부 재고로 남게 돼 있어요. 그죠? 일부 재고로 남게 된다면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둘 다 영향을 미치겠죠. 판관비는 모두 비용 처리니까 전부 이제 손익계산서에만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조원가하고 판관비는 구분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 객관식에서도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제조원가하고 판관비를 골라내는 게 중요한데 공장, 생산직이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제조원가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본사 영업직이면 기간원가라고도 표현해요. 기간원가. 예. 그러니까 판관비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자 비용 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 이자 비용은 뭐다? 그 영업의 비용이니까 제조원가는 상관이 없죠. 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원가의 기본 3요소하고 제조원가 판관비 구분이 필요하다. 요걸 좀 이야기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관련 공식을 좀 볼 건데 좀 전에 봤던 겁니다. 직접 재료비 투입액이 있죠. 즉 직접 재료비 공식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전년도 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액을 더합니다. 그죠? 그 여기서 안 쓴 거 있죠? 안 쓴 거 빼면은 직접 재료비 투입액이 돼가지고 직접 재료비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총 제조원가는 어때요? 직접 재료비에다가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를 더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해서 완성된 제품의 금액이 얼마냐 이거를 구해야 될 수도 있는데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단기 총 제조원가에다가 기초 제공품을 더합니다. 자, 요거 두 개를 더하면은 일단 제조 중인 걸로 나올 수 있죠. 그죠? 그 여기서 완성이 안 된 걸 빼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완성된 거에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완성된 제품에 관련된 원가를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판매된 금액을 구하시오. 매출원가. 그럼 어떻게 되죠? 완성된 금액에다가 전에 못 팔은 걸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기 완성된 거, 정기 완성된 걸 더해. 그러고 나서 요번에 안 팔린 걸 뺍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요번에 그 팔린 거의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핵심 포인트가 두 번째하고 네 번째예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매출원가 공식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별도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뭐가 제일 잘 나올 것이냐? 세 번째가 잘 나와, 세 번째. 예. 물건을 완성시키는 데 들어간 금액, 그죠? 이게 가장 원가액의 개념에 부합하잖아요. 물론 얘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빈도는 약간 낮고요. 이 세 번째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좀 재수 쓰면은 막 뭔가 결합해가지고 이런저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한번 이렇게 쭉 풀어보시고요. 나중에 약간 숙달이 되시면은 제가 빠르게 풀 수 있는 그 방식을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가 계산할 때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거든요. 제조간접비에 재료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부재료, 부재료. 그죠?
부재료라고 하는데, 자, 부재료 투입액을 물어보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도 그 원재료 하듯이 요번에 산 거에서 전에 이제 안 쓰고 남은 거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 쓴 거를 빼시란 말이죠. 그러면은 부재료 B가 나오는데, 부재료 B는 제조간접비 쪽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항목 중에 선급이나 미지급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재료 같은 경우는 뭐 재고를 따지지만은 인건비나 기타 등등등은 재고란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급,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 단기 비용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이걸 보면 되는데, 이거는 단기 걸 기준으로 하면 돼요. 자, 단기의 선급 비용, 우리 그 결산할 때 선급 비용 봤죠? 단기에 선급 비용 생기면은 비용이 줄죠. 단기 미지급 생기면은 비용이 늘어난다고요. 그리고 요거를 그 다음 연도에 반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4개를 동시에 보실 게 아니고 단기 부분만 기억을 하신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반대를 하는구나. 요번이 단기면 시간 지나가면 전기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회계 처리해 줘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0 해가지고 딱 조절이 된다고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 목적 있죠? 원가의 목적. 요것도 가끔 말 문제 나오기 때문에 기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가 회계가 왜 필요한가? 재무회계랑 또 비교해 보셔도 좋은데요. 원가 회계는 일단 원가 계산 및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뭐가 들어가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 요 재고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뭐가 들어가?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원가 계산식이 들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과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 계산을 위해서 뭘 작성하죠?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하죠. 예,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재무회계는 외부 이용자, 즉 투자자나 채권자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원가회계는 내부 이용자, 예를 들어 뭐 경영자라든가 뭐 공장장 같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건의 단가는 얼마인가, 그죠? 그리고 물건의 단가가 이 정도인데 뭐 전략할 여지는 있는가, 어떤 이런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원가회계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가의 관리, 통제, 성과평가를 위해서 원가회계 사용됩니다. 일단 우리는 원가의 관리 쪽을 보는 거고요. 통제하고 성과평가 쪽을 보고 싶으면은 우리 회계 자격증 중에 재경관리사라고 있거든요. 여기 원가책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통제나 성과평가 관련된 내용이 다 나와요. 네, 다 나오고. 그래서 원가의 목적이 3가지가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얍삽하게 잘못된 걸 넣는데, 그 재무회계 목적하고 원가회계 목적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채권자나 투자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유용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 나오는데, 채권자와 투자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거는 뭐예요? 이건 재무회계라고, 재무회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의 평가가 원가 회계하고 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재고자산의 평가는 이건 재무회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보셨죠? 이제 그쪽 내용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얘도 원가 회계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기본 구조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제가 다 풀지는 않습니다.
늘 여러분들한테 좀 남겨드리죠.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학습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영혼 없이 다 풀어드리면 전혀 도움이 안 돼. 제가 여러 해 걸쳐서 강의를 해본 결과 일부는 제가 풀고 일부는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홀수번을 풀라고 합니다. 홀수번. 그럼 뭐 1, 3, 5, 7, 9, 11 이렇게 푼다는 거죠. 그래서 홀수번 위주로 풀어드릴 테니까 짝수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를 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